오늘은 지난주에 나온 두 이미지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겉보기에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미지들입니다. 하나는 현실을 기록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수한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게 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훨씬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 이미지들은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거짓말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이면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는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이 실제로 어떻고 진짜 충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 또 하나의 가짜 AI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여러분이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시도입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제가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이미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전체 구조를 드러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지도자와 함께 서 있는 모습, 실제로 세계 권력과 전략, 그리고 갈등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마침내 2세기 초부터 자신에게 가해진 전쟁에 맞서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후 중국 지도자를 만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미지는 중국과 그 축에 속한 국가들이 수년간 펼쳐온 기만 전술의 일부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진짜 문제라고 믿도록 조종당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 가짜 AI 생성 이미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프레첼 모양의 팔다리를 가진 아이인데,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의 잔혹 행위의 증거로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케이크조차 언캐니밸리에서 만든 것처럼 보여요. 이 전체 이미지는 언캐니밸리 이론이 실현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정말 그들이 주장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 비극이 그렇게 컸다면 왜 누군가 가짜 아이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너무 터무니없어서 훨씬 더 어두운 패턴의 일부가 아니었다면 웃겼을 겁니다. 이 AI가 만들어낸 프레첼 아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큰 캠페인의 일부입니다. 분노를 유발하고 생각을 건너뛰게 하고 시청자가 그들이 만들어내는 내러티브를 믿도록 조작하기 위해 고안된 거짓말의 캠페인입니다. 그 이미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거짓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짜 투쟁에서 멀어지게 하는 같은 메커니즘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정학적 게임이 완전히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동안 우리를 감정에 호소하는 쇼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인식을 왜곡하는 캠페인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인식이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일까요? 자,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로비가 실제로 미국의 정책 결정을 좌우한다는 이스라엘 비판자들의 주장을 잠시 살펴봅시다. 또는 이스라엘이 미국을 움직여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하나의 인식이 만들어집니다. 잠시라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고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라는 사실을 무시한다고 해도 단순한 현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체 면적 기준으로 이스라엘보다 440배 이상 더 큽니다. 미국의 인구는 이스라엘보다 34배 이상 많습니다. 혹은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 전체 면적의 약 0.22%에 불과하고 전체 인구의 3%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우리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였거나 어떤 일에 끌어들였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전쟁은 이미 꽤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은 진짜 문제에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당신 나라보다 훨씬 작은 나라를 비난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일입니다. 반복적으로 비난하면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주장을 시각화하고 그것을 맥락 속에 놓고 보면 그 인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물을 맥락 속에 놓고 보면 인식이 달라집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이 38억 달러의 원조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세금이 빼앗긴다는 내용도 추가됩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원조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거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원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전 세계에 총 823억 달러의 해외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 가는 금액은 단지 68억 2천만 달러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미국의 연간 해외 원조 예산의 약 5% 정도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비율은 10월 7일 이후 추가 군사 자금이 집행되면서 2024년에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엔 관점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그래프는 이스라엘의 GDP와 미국의 GDP 규모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경제, 즉 GDP는 7,199억 달러입니다. 정말 많은 돈이죠. 하지만 미국의 GDP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GDP는 320조 달러입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68억 2천만 달러는 분명히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 중 누구에게나 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그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깎아내리려는 건 아닙니다. 맥락은 항상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맥락에서 보면 그것은 미국 연간 GDP 320조 달러의 약 0.00213에 해당합니다. 이제 더 넓은 시각에서 봅시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같은 비율을 1000달러에 적용한다면 약 21센트가 됩니다. 센트입니다. 그럼 넉넉히 쿼터, 즉 25센트로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실제로 주는 금액이 보조금 중에서 25센트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뜻이죠. 만약 당신이 1000달러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25센트를 주는 게 신경 쓰이겠습니까? 네, 실제로는 그 돈이 다른 데 쓸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지만 여기에는 늘 말해주지는 않는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원조 수혜국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그 25센트를 반드시 미국 내에서 써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25센트를 주고 우리는 그 돈을 그 가게에서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을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세금으로 이스라엘이 받는 돈은 결국 25센트가 다시 여러분의 주머니로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속임수의 규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휘두르며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는 사람들의 허세가 사실은 그들이 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신경 쓰는 건 오직 이 상황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악하게 보이도록 만들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문제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언급한 다른 이미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중국에서 열린 이 회의는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진짜 전쟁입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바보들아. 아직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봐도 속임수가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중국과 그 이슬람축 동맹국들, 그리고 서방 국가에서 이에 동조하는 이슬람 정치운동 네트워크는 조용히 서방을 상대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며 인내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전쟁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로 벌어지는 세계대전입니다. 정보전, 경제적 압박, 대리무장 세력, 사이버 작전, 이념적 침투, 그리고 내러티브 조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단순합니다. 미국인들에게 그들의 적이 아니고 동맹이 진정한 동맹이 아니며 자신들을 향한 위협이 남의 문제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 즉 중국과 이슬람은 각각의 이유가 있지만 그들의 적은 같습니다. 바로 서방과 미국, 그리고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입니다. 수년간 그들은 미국의 힘을 약화시켰고 미국인들은 값싼 상품과 값싼 오락, 그리고 못 본 척하기에 너무 익숙한 정치인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 가지는 맞췄죠. 당신들은 모를 거라는 점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벌이는 방식은 우리가 자라면서 세계대전 이야기나 영화,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각본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전쟁과는 다를지 몰라도 목표는 여전히 같습니다. 바로 세계 지배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가까이 갔었죠. 트럼프가 그 흐름을 막기 전까지요. 그들은 그를 즉시 위협으로 인식했고 수십 년 동안 구축해온 도구들로 대응했습니다. 심리전, 내러티브 조작, 그리고 이데올로기 침투였습니다. 서구 대학들에 대한 수년간의 투자, 마르크스주의적 틀, 그리고 활동가 양성 경로, 이 모든 것이 갑자기 활성화되었습니다.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로 형성된 언론기관들,
외국 자본의 영향을 받은 소셜 플랫폼들, 영향력 있는 인물들과 문학의 인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호를 반복합니다. 이로 인해 서구의 결의가 약해지고 대중이 상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학교는 젊은이들을 세뇌하고 문학의 영향력자들은 그 서사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각본에는 항상 악당이 필요하죠. 악당 역할에 가장 어울리는 사람이 누굴지 맞춰보세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의 회의는 지난 1년간의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올해 2월 28일 이후 트럼프의 행동을 보면 명확함과 일관성이 보입니다. 인정한 권력의 축을 정확히 겨냥한 전략적 나침반이 보입니다. 이란은 단지 자국의 야망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더 큰 시스템에서 이란이 맡고 있는 역할 때문에 중심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의 동맹국들과 미국의 영향력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해상 봉쇄는 테헤란 압박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는 중국을 직접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또한 이는 베이징에 전하는 메시지로 중국의 취약성과 미국이 무력 사용 없이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진짜 전쟁입니다. 세계에서 서방의 입지에 맞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죠. 이 전쟁은 경제적이고 이념적이며 심리적이고 전략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인 척하는 것은 실제로 표적이 미국인들이라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모르게 하려는 오랜 거짓말의 연속 중 또 다른 거짓말일 뿐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은 예의 바른 외교적 만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트럼프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의 부상을 자금 지원하지 못하게 막고 세계 권력의 균형을 다시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안정만을 추구했던 행정부들과 달리 트럼프는 중국의 현재 경제적 약점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재임 이후 취한 조치들로 실제로 만들어낸 약점입니다. 그는 막대한 관세 부과 위협을 들고 나옵니다. 베이징이 미국 시장을 미국이 중국 상품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규모 석유 구매를 통해 이란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란 에너지 인프라 타격은 중국의 전략적 생명줄을 직접적으로 건드린 것입니다. 베이징이 이제 이해한 것은 미국이 다시 한번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점이며 이는 그들이 대만과 관련해 세울 수 있는 어떤 계획에도 중요한 억지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 혁신이 중국의 미래 군사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강하게 차단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힘을 통한 평화 원칙이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이 이제 중국의 대리 세력들과 직접 맞서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의 경제 침체를 이용해 대타협, 주요 경제적 양보,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에 대한 자제를 강요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란은 단지 조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목표는 시진핑의 중국을 세계 최강의 초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제 단호하고 목표가 분명한 미국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이슬람 자본과 함께 막대한 돈을 서구 사회의 위험에 대한 경계심을 무디게 하고 특히 지식인들과 엘리트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 중 일부는 유럽인들의 패배주의적이고 비겁한 태도를 공유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럽에 질린 사람들이 세운 나라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배가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중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선전포고도, 전선도, 군복도 없이 대리 세력이 퍼뜨리는 서사와 여러분의 거리에서 조작된 분노로 벌어지는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공격하거나 총을 쏘면 그가 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지키고 위협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짓말을 만들고 단순하고 명백한 진실에 도전하는 인식을 만들어내며 당신을 파괴하려는 의지의 이념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면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당신의 사회가 문제이자 원인이라고, 그들에 대한 어떤 비판도 사실은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들이 자금을 대는 언론과
그들이 지원하는 지식인들이 당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들을 지지한다면 끊임없이 설교하고 당신 사회를 지탱해온 가치를 약화시키며 당신의 관심을 다른 상상 속의 위협으로 돌리게 만든다면 그들에게 맞서 일어서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방금 보여드린 모든 내용과 이미지를 넘어서서 저는 지금 서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악당으로 지목된 존재입니다. 인식 조작에 대해 우리가 걱정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분위기에서는 이스라엘을 괴물처럼 묘사하는 그 어떤 것이든 정말 무엇이든 즉시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확인도 필요 없습니다. 주저함도 없이 그저 순수하고 여과되지 않은 분노가 즉시 쏟아집니다. 이것은 인도주의로 포장된 새로운 유대인 혐오입니다. 유대인들은 고전적이고 비인간화된 이데올로기 방식으로 교과서적인 마르크스주의 방식으로 문화계와 언론계에서 이슬람주의자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 다시 규정되었습니다. 백인 식민지 개척자이자 민족적으로 우월한 정복자로서 그들의 자기방어 행위는 정당하지 않고 집단 학살적이라는 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자기의에 찬 분개를 정당화하는 변명은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이미 10월 7일 훨씬 이전부터 퍼져 있었습니다. 가자 지구와 관련된 집단 학살이라는 비난은 처음으로 2014년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 당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5년 전에도 이 비난은 디펜시브 실드 작전 때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내 아랍인들이 거리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켰고 하마스가 이들을 지원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수천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의 대응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 학살이라는 비난을 내세워 국제적 압력으로 이스라엘을 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렵게도 그들이 학살을 저지른 바로 다음 날인 10월 8일에 또다시 그 비난이 외쳐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마스와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 지역을 침입해 모든 이스라엘 시민을 체계적으로 말살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아무 행동도 없었는데도 그들은 또 집단 학살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행위는 저항으로 미화되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아랍인의 자결권을 요구하고 평화를 위해 영토를 양보하는 타협을 유대인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이제는 유대인의 자결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 국가의 말살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정당화로 변질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영리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쉬운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서구의 생각 없는 바보들이 자신들이 아주 영웅적이라고 생각하는 걸 압니다. 그들은 저항을 보여주고 깃발을 흔들고 성명을 올리죠. 오늘날 흑인이나 무함마드에 대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때도 용감할지 궁금합니다. 유대인들은 대중을 선동하는 데 필요한 감정적 연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치단체의 창설, 해외 자금의 유입, 활동가들의 동원, 거리 시위, 급진화,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같은 운동들은 갑자기 인티파다를 세계화하자고 외치며 지역 분쟁을 전 세계적인 이념적 봉기로 바꾸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포함한 서방 전역의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여러 중동 국가에서 위협을 인식한 정부들에 의해 금지된 무슬림 형제단은 서방에서는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브랜드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카이르와 같은 단체들이 자신들을 시민권 단체로 포장하면서 자신들의 네트워크에서 시선을 돌려 에이펙으로 관심을 유도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치 참여가 위험인 것처럼 보이게 하며 실제로는 외국 급진 종교단체의 미국 침투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단순히 그들의 정책을 순수하게 비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의 전제 권리를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국제사회 일원에서 배제하고 국제적으로 배척받는 국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고립되고 처벌받고 정당한 담론에서 지워져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비난을 퍼뜨리는 많은 이들의 목적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유대인 국가 파괴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계속 퍼뜨립니다. 이번 주 뉴욕타임즈에서처럼 기사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에게 상을 주고 심지어 그들을 치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소위 존경받는 언론사가 이런 끔찍한 짓을 할 때
왜 인플루언서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릴마다, 게시물마다 이런 행동을 하는데 힘을 얻는 것이 놀라운 일일까요? 때로는 이런 주장처럼 조작되기도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젯밤 남부 레바논에서 그의 차를 이스라엘 로켓이 공격해 산채로 불에 타 숨졌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아버지가 운전하고 있던 이 녹색 눈과 금발머리 아이는 남부 레바논에서 미국이나 유럽의 자금 지원을 받은 로켓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포함해 두 사람 모두 산채로 불에 타 숨졌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효과를 위해 사용된 소년이 바로 이 소년입니다. 피터 콘리, 베이비 피로도 알려진 일부는 기억하실지도 모르는 이 아이는 2007년 영국에서 부모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해야 할까요? AI를 이용해 거짓 비난을 만들어내지 않을 때는 실제로 다른 비극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 쓰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기 위해 거짓되고 악의적으로 조작된 비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판 피해 중상입니다. 이런 사악하고 정신 나간 증오자들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항상 변명이 있고 항상 정당화가 있으며 똑같은 오래된 증오를 포장할 새로운 이야기가 항상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누군가가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지적할 만한 분쟁이 있기 훨씬 전부터 유대인들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시아를 죽였다는 이유로 공격받았고, 그들의 예언자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았으며, 흑사병 때문에 공격받았고, 너무 다르다는 이유로 공격받았으며, 너무 잘 동화된다는 이유로 공격받았고, 너무 눈에 띈다는 이유로 공격받았으며, 너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받았고,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공격받았으며, 특정 부담을 지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공격받았고,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공격받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쓰러지거나 패배하지 않으려 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살아남는다는 이유로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복잡하고 맥락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10월 7일에 시작된 일이 아니라고 할 때 저도 동의합니다. 이 일은 10월 7일도 48년도에 시작된 게 아닙니다. 20세기에 시작된 일이 아니라 유대인이 민족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제 중동의 사건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시 보도되지 않는 점은 놀랍지 않으실 겁니다. 레바논 출생 이스라엘 중동 전문가 에디 코엔 박사는 시리아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에디 코엔 박사는 시리아가 이슬람주의 민족주의로의 전환을 겪고 있는 나라라고 썼습니다. 치안 면에서는 더 안정적이지만 개인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으며 소수 집단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는 시리아가 사실상 하나의 종파, 하나의 종교 국가가 되었으며 아랍 수니파 집단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사드 축출 후에도 시리아 국민들은 안도하지 못했고 대신 ISIS가 통제권을 잡았습니다. 처음에 알줄라니와 아사드를 무너뜨린 여러 파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극단주의자가 아닌 이슬람 세력으로 내세우며 아사드와 온건 반군 세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드러난 현실은 훨씬 더 급진적이었습니다. 시리아는 이제 2025년 3월 알라위파에 대한 학살이나 그 전해 드루즈 공동체에 대한 학살 때문만이 아니라 깊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큰 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아사드 가문 아래에서 60년 넘게 세속 국가였던 이 나라는 이제 탈레반식 이슬람 국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 징후로는 학교에서의 성별 분리, 주류 판매 제한, 그리고 더 우려스러운 것은 소수민족, 유대인, 서방에 대한 선동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코엔 박사는 지금 시리아에서 전체 세대가 ISIS의 영향을 받은 이념 아래에서 자라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하마스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로 바로 이스라엘 북부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리아는 세속 정권이 무너진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길을 따라 빠르게 이슬람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곳의 새로운 헌법은 이전의 모든 세속 기관들을 이슬람법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미 세속 법원이 샤리아 법원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권리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과 팔레스타인과의 강한 동일시, ISIS와 연계된 당국으로부터 유대인과 소수민족, 특히 드루즈와 알라이파를 겨냥하라는 세뇌를 받으며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코엔 박사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아무도 시리아에 대한 보이콧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시리아의 아이시스 정권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이번 주에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폭력이나 박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고향의 일부였던 그 지역에 정착하고자 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력에 따라 예루살렘이 2000년 만에 6.1 전쟁 동안 해방된 날입니다. 이날은 성경 스가랴 8장 2500년이 넘은 이 예언이 성취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에 거하겠다. 그때 예루살렘은 신실한 도시라 불릴 것이며 만군의 주님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릴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이 많은 남녀가 예루살렘 거리에 앉아 각자 지팡이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도시 거리에는 소년 소녀들이 가득해 그곳에서 놀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대 동안 이런 상황을 겪었지만 언젠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온주의자들의 그 꿈을 함께 품고 있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다니엘 벤 마시아흐 골레. 네, 마시아흐의 아들인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곳에서 1000년이 넘도록 살았지만 결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100년도 더 전에 아직 아프가니스탄에 계실 때 돌아가는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오니즘이라고 불렸던 그 운동이 우리에게는 귀환의 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같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땅으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1921년에 직접 그렇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셨고 예루살렘에 집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태어나 할아버지와 증조할아버지의 꿈을 이뤘습니다. 몇 년 후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신 뒤 저도 이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몇 년 살다가 어머니가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제 아이들까지 두고 있다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은 3대째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는 말씀드린 대로 6.1 전쟁 기념주간입니다. 그 주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 대한 권리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제4촌 라미골렐은 공수부대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해방시킨 그 공수부대 세대. 우리는 그가 예루살렘을 해방시킨 유대인 세대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라 저 자신도, 이제는 제 아들도 이스라엘 방위군, 즉 유대 민족의 군대인 IDF의 공수부대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군대를 20세기 동안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유대 민족과 달리 그 꿈을 살아갈 뿐 아니라 직접 싸울 수도 있습니다. 영원의 민족은 긴 여정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하네착 로메파헤드 미데렉 아루카. 저는 다니엘 시몬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부에 있는 JNS TV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스트레이트업에서 뵙겠습니다.